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 기자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도 6,000분이 남아 계시는데 제목 보고 남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 금투세 민주당 정책위의 이 토론의 내용을 궁금해하실 텐데 그냥 빠르게 가보죠. 네, 오늘 뭐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후 내내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뭐 화면부터 바로 띄워주시면서 이거 말씀드릴게요. 오늘 민주당에서 이제 정책 디베이트라고 해서 이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제일 핫한 거죠. 금투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봐야 될 거냐, 시행을 해야 되냐, 유예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시행팀에는 이제 김성환 의원, 김영환 의원, 이강일 의원이 지금 이제 속해서 오늘 토론을 했고요. 네. 이제 유예팀에서는 이소영 의원, 김현정 의원, 이현희 의원이 이렇게 같은 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사회자는 민병대 의원이 했고요.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지금 가장 많은 말을 했던 진성준 의원이 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민주당이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아직까지 뭐 당론은 정한 건 아니다. 네. 이제 뭐 어제 사실 이강일 의원 발언 때문에 좀 시작 논란이 전부터 됐었죠. 논란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사실 이 디베이트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국회에 찾아가서 우리도 보게 해달라. 네. 우리도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실갱이가 많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나중에 듣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퇴장이 됐고, 그리고 나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뭐 이후에 이제 발언들도 보면 조금은 이제는 조금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은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토론회가 시작되고 나서는 사실 생각보다 네. 팽팽하기는 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아시겠지만 금투세가 이미 다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 밀어붙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제 유해팀 쪽에서 이제 이소영 의원이랑 또 김현정 의원이 굉장히 좀 강력한 발언들을 많이 했고요. 네.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시행팀 쪽에서는 뭐 명분을 좀 이야기를 많이 했죠, 사실은. 네. 시행팀은 이제 기존에 말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어야 되고, 조세 정의를 여전히 주장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세 형평에 대해서 이제 이 금투세를 도입을 함으로써 개선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뭐 결과를 누가 이겼다 졌다 이거는 조금 따지기는 좀 힘들고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유해팀 쪽의 의견이 많이 좀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댓글창에서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소영 의원이 이제 했던 발언들이 조금 많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이게 생중계였거든요. 네.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옆에 지금 채팅창이 있듯이 거기서 네. 채팅창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소영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공감을 해주셨는데, 이소영 의원이 시작을 할 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공감을 하지만 조세 정의만큼 중요한 것이 주식시장의 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이제 여당이 지금 가질 만한 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이 부분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도입을 할 때 뭐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소영 의원이 그 그래프 차트를 가져왔어요. 차트를 보여주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투세를 도입한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네. 인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디 총리 부임 이후 지수를 50% 이상 끌어올린 뒤 관련 세금을 도입했기 때문에 반발이 없었다. 네. 소득에 과세하면 기대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이를 우려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상식적이다. 세금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생긴다는 건 설명이나 논증이 필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제 이쪽 이야기만 또 들을 수 없잖아요. 이제 시행팀 쪽에서도 이야기하는 거는 김성환 의원이 이제 또 기존에 흔히 말했던 뭐 부자감세라든지 뭐 이런 부자가세라든지 이런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금투세는 주가 조작 방지세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금투세가 가장 불편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세력들일 것이다. 이제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모녀가 대략 23억 원의 이익을 냈다고 추정하는데, 현재 증권거래세만 있어 거래 과정에 낸 세금은 1,500만 원으로 추정된다. 네. 만약 금투세가 도입됐으면 6억 원 가량의 소득세를 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반대 측에서 이제 유해팀의 이현희 의원이
금투세가 주가 조작 방지세라고 말하는 건 사실 논리 비약인 것 같다. 네. 모든 거래 자료는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에 있기 때문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해서 감시하면 된다. 주가 조작과 금투세는 무관한 논점이다. 물론 주가 조작 방지 기능이 이제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이게 바로 본질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조금은 아니, 당황스럽긴 했는데 네. 뭐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면 안 돼라는 것과 네네. 사람을 때리면 금전적인 손해가 있어. 약간 요런 느낌이, 그러니까 뭔가 저도 지금 설명이 잘 안 되긴 하는데, 네. 당연히 그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불법적인 거래 행태로 잡아야 되는 문제고, 그렇죠. 금투세는 세금이고, 네. 아니 불법과 세금을 같이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기 기다림님께서 그건 불법으로 잡아내야지 세금 타령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네,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잡아야 그렇죠. 되고요. 그러니까 네, 내가 때리는 걸 너한테 세금을 많이 내게 할게. 그렇죠. 어, 또 유해팀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제 가장 큰 사실 본질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거 금투세 현재 체제에 금투세를 도입을 한 것에 대해서 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이 없다라는 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유해팀에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나서 과세해도 늦지 않다. 이소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롤렉스 시계를 찬 도둑이 득실거린다면서 이제 상법을 개정하는 게 조세 개정만큼 중요하다. 또 이제 투자자에게 확신을 주고 세금을 도입을 하게 되면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김영하 의원의 오늘 이제 또 발언이 조금 많이 좀 핫했죠. 와 이거는 자 이거 그냥 한번 보시죠.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네. 이 멘트를 보고 좀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맞습니다. 좀 울분이 터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화가 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토론이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때 나온 이야기인데 네. 이제 금투세 도입으로 증시가 우하향한다는 확신이 있게 되면은 인버스를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 관련해서 다른 변수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 미국, 일본의 경제 성장률에 비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낮았던 점을 감안을 해야 된다. 이제 인버스를 사서 이제 선물 등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건데 저 좀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금투세를 도입을 해서 만약에 이제 그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네. 미치고 주가가 하락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베팅을 하는 게 해서 돈을 벌면 되지 않냐. 어쨌든 주식 시장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고 있다면은 네. 뭐 올라가는데 돈을 걸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내려가는데 걸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도박처럼 내려가는데 걸어서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김양 의원의 오늘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그 경제방송에 처음 입사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네네. 저는 아무래도 생명과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경제라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삶을 30년간 살다가 그렇죠. 31년째에 이제 처음으로 경제방송에 입성을 하게 됐는데 첫 해에 제가 선배한테 질문을 했던 게 약간 요런 식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주주 행동주의가 굉장히 스튜어드십 코드를 비롯해서 네. 주주 행동주의가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언급이 될 때였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도 순우 선배였어요. 그런가요? 그때도 네. 권순우 기자한테 완전히 1년 차니까 완전 초년생이니까 아니 마음에 안 들면 팔고 떠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그거를 내가 그 마음에 안 드는 주식을 들고 싸워요?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 관점이 뭐였었냐면 주식 시장이란 내가 돈을 넣고 돈을 버는 곳이다. 약간 주식 시장은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판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근데 네. 자 조금만 더 네. 할게요. 근데 이게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이 자본을 융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업이 그 자본의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는 수단과 장소라고 주식시장을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딱 이 멘트를 보고 이 김영환 의원은 내가 내 신입사원 때의 정도 수준으로 이 주식시장을 인식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강행을 하려고 하는 시행팀 쪽의 네. 논리랑도 약간 배치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이 자본시장을 조금 투명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뭐 피해자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개인 투자자들도 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네. 충분한 그런 이제 이득을 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뭐 세금을 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사실 금투세의 큰 목적 중에 네. 하나였는데 네. 김영환 의원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식시장 자체를 그런 이제 자본시장의 순기능보다는 진짜로 그냥 도박시장처럼 돈을 넣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잃거나 벌거나 하는 그런 시장의 좀 역할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비판들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맞습니다. 좀 요 보면은 근데 기업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기업들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거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이라든지 국회에 지금 이거는 사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전부 다 지금 상법 개정 관련해서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개정안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만 20개예요. 그 중에서 15개 정도가 지금 이미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거버넌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많이들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그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때 당시 이제 무적 분할 이야기도 있었고 뭐 현대백화점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엔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이 조금 보장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을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상법 개정과 금투세가 함께 네. 결국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거 없이 금투세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나오게 되고 또 반대 의견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보완책 없이 단순히 그냥 과세 쪽에만 지금 너무 치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오늘도 뭐 그런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양쪽 다 동감한 거는 네. 공감을 했던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소득이 있었던 곳에는 과세가 있어야 된다는 과세 정의입니다. 네네. 그 부분은 당연히 정의적으로 당연히 동의를 하고 있지만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금 설계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은 폐지까지 가서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네.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오늘 토론 결과를 가지고 당론을 정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토론을 보면은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네네.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 혹은 누가 이겼다, 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사실은 좀 불분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뭐 평행선을 달렸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의견 합치도 안 됐고 서로 이제 각자 할 이야기들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당론을 정한다는 부분은 조금은 뭐 불안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의 저항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이번에 민주당이 좀 알았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걸 조금 다 참고를 해서 네, 금투세에 대해서 유예를 하던지 네. 아니면 진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될지 그런 부분은 정말 좀 신중하게 조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로 좀 이어가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 뉴스가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오늘 발표된 건데 이게 그냥 네. 사실 단순히 뭐 야 내가 돈 넣고 내가 돈 벌면 끝이지라고 뭐 해도 되죠. 해도 되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네네. 사실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자본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흔히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곳이 대부분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시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식시장을 떠올리지만 네. 그럼 그 자본시장에는 거대한 또 무슨 시장이 있습니까? 채권시장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그 거대한 채권시장과 거대한 주식시장 모두의 움직임들을 단순히 뭐 나 돈 먹고 끝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게 되면 네네. 사실 그게 모르겠어요. 그 개인들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이 제대로 이제 자본을 융통하고 그 융통한 자본을 통해서 또 돈을 벌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고 그 네. 근로자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외식 사 먹고 그러면서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돈을 벌고 그 자영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또 월급을 받아가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돈이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너무 대승적으로 생각하는 걸진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자본시장이 굉장히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밸류업이니까 네. 이 밸류업에 대한 오늘 그 밸류업 지수 선별 조건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보시면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이 나왔는데요. 시장 대표성, 수익성, 주주 환원, 시장 평가, 자본 효율성 이 5단계를 스크리닝을 함으로써 이 기업을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다 자세하게 보고 넘어가지 말자고요. 자, 이렇게 5가지 기준을 통해서 그 종목들을 선정하게 되고 뭐 특례 요건도 있습니다. 특례 요건까지도 잠시 후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밸류업 지수에 총 몇 가지 종목이 포함이 되냐면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었죠. 옛날에 뭐 ESG 뭐 무슨 해갖고 뭐 ETF 만들면 결국은 코덱스 200 지수 똑같이 따라가더라. 시가총액 200개 똑같이 따라가더라.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거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돈 많은 기업밖에 없고 돈 많은 기업은 시가총액 200위까지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100등까지만 넣을게. 대신 100등을 넣는 것도 그 시총 100등이 아니라 네. 산업별로 한국의 경제를 대표할 수 있는 산업별로 그 산업에 맞는 기업의 개수를 정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 IT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다 보니까 네. IT 반도체 쪽에 24개 기업이 포함이 되게 되고요. 산업재가 20개, 헬스케어가 12개, 자유소비재가 11개, 여기에 뭐 자동차 같은 거 들어갑니다. 금융 여기 은행들 들어가죠. 10개, 소재 9개, 필수 소비재 8개, 커뮤니케이션 5개, 에너지 1개 해서 총 100개의 기업이 각각의 산업별로 밸류에이션 그 평가가 높은 그런 기업들이 딱 24개, 20개, 12개 이렇게 좀 균일하게 한국의 경제를 잘 대표할 수 있게 균일하게 들어가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에서만 들어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수를 코스피에서 67개, 코스닥 시장에서 33개 이렇게 종목 수는 좀 7대3 정도로 균일하게 유지해 나갈 계획이긴 한데 종목 수 비중은 이 정도긴 하지만 워낙 코스피 시장의 기업들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시가총액 비중은 아무래도 그 안에서 코스피가 거의 95%, 그다음에 코스닥은 4.7%, 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뽑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들로 실제로 과거부터 우리가 만약에 이 밸류업 지수가 실제 수익률이 좋았냐 이걸 백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죠. 화면 함께 보시면 그럼 이 조건으로 선정한 기업들의 과거 5년 동안의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밸류업 지수는 과거 5년 동안의 수익률이 43%를 기록해서 코스피 200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200위까지 네. 요거보다 수익률이 좋았더라. 그리고 최근 3년을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7%긴 한데 코스피 200 지수의 그 손실률이 16.5%였으니까 밸류업 지수 그래도 밸류가 좋은 기업을 하면 네. 손실률이 덜하더라. 최근 1년치만 놓고 보면 12.5%로 이 밸류업에 선정된 기업들의 수익률이 훨씬 높았더라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그 특례 조건 같은 걸 말씀드릴 텐데 이게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을 잠시 후에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포함된 기업들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내년 6월에 1년에 한 번씩 이게 지수를 변경하게 되거든요. 네. 더 좋은 기업은 또 넣기도 하고 약속 안 지켰으면 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매년 1년에 한 번씩 6월에 한 번씩 이걸 조절을 해 나갈 계획인데 내년부터는 특례 편입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에서 공시했던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편입을 합니다. 네.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편입하고 2단계에서도 만약에 그 밸류업을 그러니까 공시를 한 기업들 가운데 잘 지켰거나 네. 그런 기업들을 2단계에서 또 넣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갈 예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특례 조건을 도입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핵심인데 결국은 자본 효율성을 얼마나 높이 가져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 투자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네. 공시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한 내용을 다음 공시에서 지켜졌는지를 투자자에게 확인시켜주면 네. 우리가 너희를 특별히 더 우대해 줄게 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 건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그 지금까지의 밸류업을 계속 배당과 자사주 소각 네. 이 두 가지 키워드로만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산업에 따라서 그리고 기업에 따라서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성장 기업이
뭐 예를 들어 테슬라가 막 공장 짓고 뭐 하고 막 로봇 만들고 AI 만들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면 그 돈을 아껴서 투자할 돈을 아껴서 배당을 드릴게요라고 하면 어느 주주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장 기업은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투자를 하는 거고 네. 성숙 기업의 경우에는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창고에 돈 쌓아두지 말고 그걸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기업별로 본인들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걸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금융당국에서 정해줄 수는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공시를 스스로 하고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공시를 하고 그 공시를 지켰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자라고 하는 거라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본 효율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기업, 그러니까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도 대부분 해당 산업에서 자본 효율성이 높은 기업들이 대체로 선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그럼 어떤 기업들이 들어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화면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 모든 종목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대략 보시면 됩니다. IT 쪽에서는 그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 들어갔고 네. 밸류업 공시한 기업인 DB하이텍 편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쭉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산업재 기업 가운데 뭐 대한항공 들어갔네요. 네. 대한항공 들어갔네요. 한진칼도 있네요. 안진칼도 들어갔네요. 네. 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일렉트릭도 들어갔습니다. 네. 뭐 페노션 들어갔고 현대인프라코어도 들어갔고요. 이런 기업 있고 자유소비재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게 자동차 기업은 들어가지 않을까였었잖아요. 현대차가 밸류업 공시를 했기도 했고 워낙 이제 ROE가 요즘에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투자도 많이 하고 거기에다 배당까지도 기본 배당 2,500원 딱 깔았으니까 분기 배당 2,500원 깔았으니까 네.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현대차 들어갔고요. 기아 들어갔고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금융 쪽에서는 밸류업 공시를 했던 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신한지주, 메리츠, 우리, 미래에셋, 키움 이런 기업들이 모두 다 대부분 들어갔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이거 아마 다 보도를 통해서 내일쯤이면 모든 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그 밸류업이라고 하는 걸 너무 그 배당과 그러니까 배당과 자사주 매각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자. 네. 어떤 기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업이 우리가 자본을 어떻게 쓸 테니 우리를 믿고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밸류업 공시니까요. 그렇죠. 그 공시를 한번 보고 그 기업의 가치가 마땅하다 생각하면 투자를 하고 그 투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이 같이 가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KB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네. 오늘 이제 끝나고 발표하고 나서 기자간담회가 바로 있었거든요. 거기 네.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제 금융대장주로서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주로 꼽혔던 KB금융이 빠진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거래소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밸류업 공시 이후 저 PBR주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밸류업 지수 편입 기준에 따른 결과로 종목이 선정됐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아까 보면서 왜 KB가 없지? 라고 하는 조금 좀 의문이 사실 그렇죠. 들긴 네. 했습니다만 거래소에서 명확하게 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아직까지는 해주진 않았습니다. 좀 아쉽네요. 네, KB 최근에 보면은 밸류업 관련돼서 좀 그렇죠. 역할들도 많이 하려고 네네. 하고 있고 그런데 좀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다음 소식 바로 전달드릴게요. 시간을 저희가 초반에 많이 뺐네요. 네. 다음 소식은 이제 어제 밤 사이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중국과 러시아산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이제 금지를 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상무부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뭐 이거를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로이터 쪽에서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 상무부 산하 이제 산업안보국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23일 중국, 러시아와 관련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규칙 제정안 NPRM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차량 연결 시스템, 자율주행 시스템 에 대해서 이제 중국, 러시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미국 내 수입과 판매가 막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27년부터 그리고 네.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2030년부터 이제 판매가 금지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율주행이 뭐고 그러면은 차량 연결 시스템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사실은 명확한 어떤 부품이다라고 이야기를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지나 러먼도 이제 상무 장관의 이야기로는
오늘날 자동차는 인터넷에 연결된 카메라, 마이크, GPS 추적 장치 및 기타 장치가 많이 장착이 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해외 적대국이 우리 국가 안보와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는 상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최근에 판매를 하고 있는 자동차에는 전부 다 카메라와 레이더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알게 모르게 모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3G, 4G 통신망에 지금 연결이 다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뭐 현대자동차 블루링크 같은 시스템, 혹은 이제 테슬라의 그런 이제 OTA 시스템 같은 것들을 다 지금 이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막겠다, 원천적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 상무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이게 영향을 미칠 거냐? 사실 미국에는 지금 중국산 자동차가 많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아시겠지만 지금 뭐 워낙 관세를 많이 높여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업체들도 미국 직접 진출 자체를 지금 거의 뭐 포기하고 있다시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 맡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부품이 들어갑니다. 아, 네. 부품이 들어가는데 부품에는 이제 중국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라이다. 라이다가 지금 뭐 많이들 벨로다인이라든지 루미나라든지 이런 미국 쪽 기업들을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세계 시장을 거의 뭐 허사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지금 또 DJI도 요즘 라이더를 굉장히 싸고 잘 만들거든요. 그래요? DJI 하면 우리가 그냥 드론하고 그 액션 카메라, 네,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제는 그 드론에 썼던 기술력을 가지고 와서 라이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DJI라든지 이런 회사들 이제 라이다를 수출을 하게 되면 라이다는 그냥 이 하드웨어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판매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결국에는 많이 장착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리 좀 막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오늘 많은 전문가들이라든지 언론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국 업체들이 많이 좀 수혜를 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직접적인 당장 수혜는 사실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서 판매하는 차량들 중에서 미국에 가서 이제 그러면은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테슬라의 그런 FSD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국산차가 있느냐? 아직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국산차 업체들이 조금은 이제 이득을 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기대하는 바가 좀 증명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글의 웨이모 아시죠? 웨이모가 이제 자율주행 지금 서비스 업체인데, 여기가 사실은 지난달입니다. 8월 초에 이제 중국 지리 자동차의 지커의 그 미니밴 차량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를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현대차로 바꿨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관련된 소식을 첩보를 갖고 있었다는 뜻일 수 있겠죠. 어떤 차로 바뀌었는지 좀 사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사진을 좀 다시 크게 띄워주십시오. 지금 밑에 있는 차량이 CM1이라고 하는 차량이거든요. 이게 중국 지커였었나요? 네, 중국 지커 차량인데 이제 저런 밴형 차량을 가지고 원래는 새로운 자율주행 서비스를 준비를 하려고 했다가 위에 보시면 현재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죠. 아이오닉 5예요. 아이오닉 5 기반으로 하는 모셔널의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로봇 택시인데 저런 형태의 이제 웨이모 서비스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보도가 됐고요. 이게 사실 국내에서 단독 보도가 됐습니다. 국내 단독 보도가 된 거를 로이터가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맞아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 슬슬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 외부에 있는 하드웨어와 연결된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중국계 들어갔다가는 딱 걸리는 거네요. 사실 전기차 때도 그랬잖아요. 전기차 때 보면 처음에는 자동차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배터리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소재 광물까지 갔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제 자율주행 혹은 이제 커넥티드 카라고 했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다 이렇게 점점 경계의 벽을 좀 높이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우리나라 생물보안법 때문에 우리나라의 바이오 CDMO 기업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도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확실히 좀 기회를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이게 시기가 좋아요. 네. 지금 보면 2027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2027년부터 사실은 레벨 4 자율주행을 상용화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제 국가적으로 그걸 준비를 했다라는 거는 업체들도 그 정도 이제 그 시기가 되면 네. 기술력도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27년이라는 시기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조금 그렇죠.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난이의 반란들 오늘 주식시장에서 못난이의 반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특히 이것부터 한번 볼까요? 대표 화학기업들이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자, 롯데케미컬이 오늘 10%가 올랐습니다. 야, 못난이의 반란이죠. 그리고 또 철강 기업들도 사실 안 좋았었잖아요. 네. 포스코가 1.5%인데 포스코홀딩스에는 워낙 2차 전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철강이 대부분인 그 현대제철 와. 6.58% 못난이의 많네요. 반란들. 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로 중국에서 지준율을 곧 0.5% 포인트 낮출게. 네.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도 약 1조 위안 정도 풀어줄게라고 발표를 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국 인민은행장이 조만간 그 지준율을 낮출 것이며 시장에는 1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89조 원 정도가 되는 이 커다란 금액을 시장의 유동성을 풀 거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도 3% 넘게, 선전 종합지수도 3% 넘게 올랐는데 화학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이게 아무리 중국에서 화학 제품을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한다고 해도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여전히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됐었거든요. 어. 매출 가운데 절반 가까이 중국 수출량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들은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경기 부양책이 이제 나오고 나니까 그러면 중국의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우리나라에서 화학 기업들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좀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네. 기대감 덕분에 이렇게 주가가 좀 반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압권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전해드렸었고 인덱스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중국에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그 자금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가운데 거의 자금률 100%에 도달한 제품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 말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해서 중국이 사서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양책으로 인해서 실제 중국의 경기가 부양된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화학 산업이 그렇게 회복되기는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철강의 경우에는 철강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가장 큰 수요처가 건설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러 군데서 철강 다 사용하겠지만 가장 큰 수요처가 건설이고 그리고 이 건설 가운데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건설 시장이 중국의 건설 시장인데 맞습니다. 이 중국 건설 시장이 특히 헝다 사태라든지 비구이 위안 사태라든지 분명히 그 중국의 이 많은 국민들이 나 분양받을게요 해서 그 분양금 다 넣어놨는데 나중에 집을 못 받게 되는 그러니까 분양 시장의 이 신뢰가 확 무너지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크게 가라앉은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설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 건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중국에서의 철강 생산량은 줄이지 않고 그럼 이 남은 모든 철강을 전 세계에 확 밀어내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철강 업체들까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었던 건데 만약에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부동산 건설이 좀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 철강과 오늘 화학이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번에 나왔던 조치가 그렇게 그러면 굉장히 이례적이었냐? 사실 네. 그건 아니라는 시장 평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나타났었는지에 대해서 이례적인 포인트를 요 부분을 짚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금융당국 수장 3명이 합동 기자회견을 했다. 요 부분을 좀 짚더라고요. 그래서 네. 인민은행장 거기에다가 국가금융감독관리 총국장 네. 여기다가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장 이렇게 3명이 나오니까
이건 굉장히 중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어떤 진정한 의지가 아니겠느냐라고 네.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 나온 게 뭐냐면 중국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 주식 시장에 대한 안정 정책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 주소까지 나온 거는 주식 시장까지 신경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식 시장 안정 정책에 대해서는 뭐 증권, 기금, 보험사가 자산을 담보로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자금 확보 및 주식 보유 능력을 높이는 제도. 어쨌든 주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만한 통화 정책까지 내놓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의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다기보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인상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화학 철강 말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소비가 안 좋은 이유는 건설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크죠. 근데 건설이 만약에 좋아지면 소비가 좋아지게 되고 소비가 좋아지면 중국에서 소비가 좋은 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비가 좋은 게 뭐냐라고 쳤을 때 이제 네. 톡신 같은 거. 한국의 톡신이 중국에도 지금 성장률이 상당히 좋은 게 첫 번째. 네. 이거 지금까지는 좀 보도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제가 취재원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중국에서 뭐가 잘 팔려요라고 물어보니까 네. 중국에서 그 한국 레깅스가 좀 잘 팔린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레깅스요? 그거 압권으로 제가 녹화는 해놨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 이제 공개는 안 됐는데 조만간 이제 압권 채널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중국에서 요즘에 레깅스를 좀 많이 사 입는다고. 우리나라 브랜드의 레깅스요. 레깅스 자체를 좀 많이 사 입는다고 합니다. 예. 근데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레깅스를 사 입을 만한 어떤 구조적 변화가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네요. 레깅스도 한번 좀 저는 사실 좀 관심 갖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매일매일 지금 전해드려서 많이들 필요하실 것 같은데 고려아이언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이제 고려아이언 측과 영풍 MBK 측의 뭐 여론전이 갈수록 이제 좀 막장이지 않냐라는 식의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고려아이언 이재중 부회장이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랑 크게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뭔가 이제 팩트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거라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방어를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은 네. 사실은 없었고요. 이제 명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 또 이제 MBK가 만약에 이걸 가져갈 경우에는 중국에 판매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비철금속 관련해서 중국이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비싼 값에 고려아연을 사가려고 할 거고 네. 사모펀드의 특성상 그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MBK 쪽에서 이야기했던 또 이제 영풍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뭐 방만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방어를 많이 했습니다. 98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내고 있고 또 이제 석포제련소의 이제 뭐 그런 경영 실패라든지 환경 오염 이런 것을 봤을 때 영풍이 정말로 그러면 가져가게 되면 네. 실제로 경영을 잘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영풍에서는 그럼 오늘 또 어떤 반대편의 이야기를 했냐면은 고려아연의 말에 되게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우리를 중국계 자본에 지금 판매를 할 나쁜 놈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최윤범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뭐 이제 전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회사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는 것 같다. 특히나 이제 스미모토 같은 경우에는 2012년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전범 기업 287개사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인데 그런 곳에 가서 지금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친일행위 아니냐. 약간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오늘 사실 고라인 주가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더 이상 이제 영풍과 영풍정밀 주가도 이제는 뭐 옛날처럼 폭발적인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쩐의 전쟁은 조금은 이제는 끝나가는 것 같고 여론전으로 가면서 서로 명분 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강력한 한방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최윤범 회장이 과연 이제 어떤 백기사를 이제 데려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MBK 쪽에서는 사실은 그 의혹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자기들은 지금 뭐 되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을 좀 뭐 계획안이라든지 비전을 좀 보여줘야지만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좀 뭐 숫자적인 부분이라든지 팩트를 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냥 막연한 여론조만 좀 펼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좀 그랬습니다. 원래 숫자로 얘기해야 될 텐데 이걸 네. 거의 약간 진흙탕 그 상대 그러니까 그쵸. 혼색선전과 같은 이야기들이 좀 난무했던 네. 그런 오늘의 기자회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프로 뉴스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